강한정 사수님 엄청 고생이 많으시고요. 또 의미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 주신 거에 감사합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 왔네요. 벌써 네, 이제 네 번째 네. 시간이 왔네요. 아낌없이. 다음 주일에는 직접 얼굴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뭐 아마 실물이 조금 더 잘생기지 않을까. 예, 잘생기고 못생기를 떠나서 실제로 만나면 반갑죠. 네. 예, 뭐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들을 직접 뵙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잘 산다는 것, 인생 내비게이션. 네, 여러분들 대부분 자동차 갖고 계시죠? 네. 네, 네. 자동차 가지고 자기가 잘 모르는 낯선 곳에 갈 적에 자동차 내비를 켜시죠. 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열심히. 내비 따라. 목적지를 내비 따라 찍어야죠. 예, 목적지를 찍고 안내 시작 누르면 이제 내비가 목적지를 잘 가르쳐 주죠. 네. 예. 근데 자동차를 타고 갈 적에는 너도 나도 내비를 잘 켜는데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살아갈 적에는 과연 인생 내비게이션을 제대로 켜고 달려가고 있는가? 그 질문이고요. 굳이 말하자면 그 암묵적인 내비게이션이 있긴 있어요. 뭐냐 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20년 가까이 열심히 공부하라. 태어나면 열심히 공부하라. 그 다음에 공부가 끝나면 좋은 직장에 취업하라.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승진도 하고 월급도 많이 받아라. 그래서 돈을 어느 정도 모으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물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리고 이제 정년이 되면은 퇴직해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다가 떠나자. 이게 아무도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굳이 말하자면 우리가 암묵적으로 인생 내비게이션을 그런 내용으로 갖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뭐 크게 봐서 틀린 게 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굳이 인생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강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과 같이 태어나서 공부하고 일하고 노후를 보내고 인생을 마감하는 이런 인생 내비게이션으로 살다 보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어떤가요? 나중에 노후에 좀 살만하니까 돌아가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나요? 네. 고생이 하다가 노후에 조금 편해지려고 하니까 이제 그때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쉽게도. 그 너무 안타깝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래 우리 어르신들은 산소에 누워가지고 유령이 되어서 그때 비로소 행복하게 살고 계신다. 그럼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이거죠. 제가 지난번 3번 강의하면서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10대는 10대대로의 행복이 있는 것이고 20대는 20대의 30대는 30대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또 40, 50대의 행복 또 50, 60대의 행복 60, 70대의 행복 각 인생의 단계마다 아니면 매일 조금씩 행복을 누리면서 느끼면서 이 인생이 참 즐겁구나 이렇게 산다는 게 참 즐거운 일이야 기쁜 일이야 우리가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것도 참 고마운 일이고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또 참 인생은 살아볼 만한 묘미가 있는 것이야.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사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맞습니다. 제가 인생 내비게이션을 갖고 살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그럼 오늘 이제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은 드리겠지만, 어, 사람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법칙이 참, 있어요. 그죠? 태어나면 가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해서 성장해가지고 늙어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 또 나이가 들면 병이 들고 이제 가는데, 그것은 마치 우리 계절이 춘하추동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이렇게 돌아가듯이 인생도 생로병사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길게 보면 자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로병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손을 통해서. 그래서 내 개인만 생각하면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할 수 있는데 내 인생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도중에 자식을 낳아서 건강하게 또 그 훌륭한 자녀들을 잘 길러내고 우리가 떠나게 된다면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또 이 사회를 잘 인생도 잘 살면서 사회를 잘 운영하다가 또 걔들도 또 자식의 자식을 낳고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가 그냥 내 자식에 대해서 못다 이룬 한을 아이를 통해서 풀고 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어디에 내놓아도 우리 사회의 좋은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지 인생도 즐겁지만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하는 자녀들을 남겨놓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우리 사회가 조금씩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 새끼가 좀 사기를 좀 치더라도 한탕을 한탕주의를 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좀 입히더라도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가 한 50년 지나면 완전히 흙탕물 구덩이 속이 되지 않겠어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장면들 보면 뭐 검찰이 이상하다든지 무슨 부동산 투기가 너무 퍼져가지고 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특히 농민들이 피땀 흘려 고생해가지고 원가도 건지기 힘든데 저쪽에서는 땅 어디 사가지고 집 한 채 사가지고 뭐 몇 억을 남기니 이런 이야기 들으면 속이 불이 나죠. 어, 만약에 속에 불이 안 나고 그거 참 잘했네.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저 이웃은 정말로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참 잘 됐네. 라고 박수 치는 분은 아마 성인군자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진짜 성인군자라면 그 사람들 잘했네가 아니라 뒤통수를 때려줘야지. 그런 식으로 사회를 흐리게 만드니까. 하여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을 생각할 적에도 우리가 자녀를 키울 적에도 개념이 내 새끼 어째 공부 잘해서 출세하자 이런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커서 이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고 좀 유익하게 자기도 즐겁게 살면서 사회에도 유익하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좀 기르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정직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면서 살고 이렇게 길러야 그게 좋은 교육이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건강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건강하게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먹는 거가 건강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농촌 문제 이야기할 때도 나왔지만 매일 차리는 밥상에 농약, 제초제, 제초제, 살충제 이런 게 다 농약이죠. 화학 비료, 아니면 유전자 조작 식품, 아니면 방부제, 아니면 뭐 몸에 해로운 식품, 첨가제 이런 게 잔뜩 들어있는 것들을 값싸게 많이 먹고 몸이 병나면 어떻게 됩니까?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돈 많이 벌자고 쉬지도 않고 일하다가 다치거나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얼마 전에 여수에서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실습 갔다가 참 정말 억울하게 죽은 또 그런 사고가 또 발생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근데 청년 우리 청소년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잘 먹고 휴식도 취하면서 또 일도 적절하게 하고 또 친구도 잘 사귀고 이렇게 살아야 즐겁게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차원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인생 내비게이션 이야기하면서 교육 문제와 우리 밥상의 건강 문제와 그다음에 어떤 인간관계,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인생 내비게이션을 찾아보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우리 청소년을 비롯해서 젊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좋아하는 꿈을 찾고 그 꿈의 방향에서 실력을 쌓고 그 다음에 일정한 실력을 쌓아서 전문가가 된다면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 적에 인류 인생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대부분 우리는 뭐냐 하면 꿈을 찾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출세한 것 같은 그런 길을 가고 실력을 쌓기는 쌓는데 한 인간으로서 진짜 필요한 철학과 그 철학에 바탕해서 전문가적인 실력을 쌓는 게 아니라 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그냥 법 글자 자체만 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간다 그러면 성경책만 외우는 거예요. 성경의 그 구절의 의미라든지 예수님이 어떻게 살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하고 그냥 구절만 외운다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만. 그렇게 되면 실력을 쌓은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외국말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 전문가 백치가 되기가 쉬워요. 전문가는 전문가인데 딴 거는 모르고 지 분야 그것도 좁은 의미에 그것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전문가인 것처럼 하는 엉터리 전문가들이 많다는 거죠. 전문가 백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회 헌신하자 그랬는데 헌신은 그냥 자기와 자기 가족만 챙기느라고 사기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특히 젊은 청소년이나 학생들에게 꿈을 찾고 실력을 쌓아서 사회에 봉사하라. 이제 그렇게 가는 인생 내비게이션이 가장 멋진 인생이다. 그 이야기를 특히 젊을수록 그렇게 해드리고 싶고 이제 연세가 좀 드신 어른들일수록 건강을 잘 챙기고 특히 밥상 건강이 중요하고 물론 운동도 해야 되고 좋은 물과 공기도 마셔야 되지만 밥상 건강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를 교육을 하더라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아이들이 꿈을 키워서 꾸준하게 실력을 쌓은 다음에 사회에 봉사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살도록 교육을 시키고 특히 이제 뭐 인성 차원에서는 실력도 쌓아야 되겠지만 겸손하기도 하고 약속도 잘 지키고
다른 사람과 소통도 잘하고, 남의 말을 경청할 줄도 알고, 그렇게 또 사회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기여 봉사도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게 멋진 인생이라고 가르쳐 주고 우리가 죽어야, 그래야 또 젊은 아이들이 커서 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선한 영향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들, 인간관계들도 친구 관계, 또 선배 후배 관계, 이웃 관계, 남녀 관계, 부부 관계, 이런 관계들이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우애롭게 아껴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인생이 즐겁고 행복해질 것이다. 이제 이런 관점이죠. 좀 다소 길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내비게이션을 한번 달려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소개해드리는 책이 청소년들, 전국의 청소년들이 많이 읽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잘 산다는 것이라는 책. 그리고 이제 어른들은 제가 강의를 여러 가지 강의를 많이 했는데 강의록을 정리한 책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 아마 중마도서관에도 이 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되시면 꼭 빌려서 한번 보시면, 행복한 삶을 위한 인문학 안에는 뭐 교육 문제도 있고 우리 밥상 농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쉬운 책부터 읽기 시작하려면 잘 산다는 것을 아이들도 읽고 어른들도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행복한 삶을 위한 인문학을 이제 보고 서로 동아리 같은 데서 토론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또 하실 말씀도 많을 것 같고, 제 이야기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감 안 하는 부분은 서로 또 다른 생각을 나누는 토론거리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드라마 아시나요? 눈이 부시게. 우리 김혜자 씨 나온 연속극이 있었죠, 옛날에. 예전에 나왔죠. 네. 저는 꾸준히 이 드라마를 본 거는 아닌데, 이 드라마 안에, 등과 교환의 법칙,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이제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을 한번 해보셔요, 나중에. 메모만 하셨다가. 뭐냐면, 제 이름 치고, 등가 교환 법칙. 그렇게 한번 쳐보시면 아마 제가 경향신문에 썼던 칼럼이 뜰 텐데요. 요 드라마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칼럼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 김혜자 씨하고 젊은 청춘들 사이에 대화가 오갔는데, 이제 젊은 청춘들 입장에서는 노인이 부러운 거예요. 왜? 취업 걱정 안 해도 되고, 시간도 많고, 별 일 안 해도 되고, 공부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나도 나이가 들어서 노인에 대해서 당신처럼 노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마음 같아서는 다시 청춘으로 돌아가면 내 인생을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또 젊은 그 자체가 얼마나 이쁜 겁니까? 남자든 여자든. 젊다는 그 자체가 이쁜 거이기도 하죠. 물론 외모가 조금 더 잘생기고 못생기고 차이는 있지만, 사실 인생 살다 보면 그게 그렇게 결정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어떠냐, 마음이 어떠냐, 가치관이 어떠냐, 이게 더 중요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는데 성격이 아주 개팍스럽거나 욕심꾸러기이거나 또는 자기만 알거나 뭐 이러면 참 그 사람 별로 인간관계에 그 친구하기 할 마음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청춘과 노인이 생각하는 바가 많이 다르다. 이게 이제 중요하긴 한데 김혜서 씨가 하는 말은 어, 등가 교환의 법칙이야. 그러면 네가 이 노인들을 이렇게 부러워하는데 그러면 정말 네 청춘하고 내 노인하고 바꿀까? 등가 교환으로 같은 가치로 바꿀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막상 바꾸자 그러면 청춘들이 네, 기꺼이 바꿉시다 하고 바꾸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 노인들이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청춘들이 별로 살아보지도 안 하고 빨리 늙어 죽기를 바라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만 보면 노인들이 아까 생로병사라 그랬는데 죽음이라는 걸 갈수록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또 주변의 친구들도 이제 하나 둘 떠나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뭐 불의의 사고로 초등학교 때 이미 떠난 친구도 있지만 이제 60 넘어가고 70 넘어갈수록 더욱더 이제 주변의 친구나 친지들이 떠나니까 그래 나도 언젠가는 가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그게 자연이죠. 뭐 자연 법칙이죠.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실은 이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시장에서 상품을 돈 주고 상품을 살 때 작용되는 법칙이고 인생의 법칙은 등가 교환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에서 좀 재미나게 표현을 해서 이제 등가 교환의 법칙 이야기가 이 드라마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진짜 인생의 법칙이라면 10대는 10대의 재미와 의미가 있는 것이고 50대, 60대, 70대는 50대, 60대, 70대 나름의 의미와 재미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인생의 과정이 즐겁고 의미가 있을 적에 나중에 마무리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뭐 참고 참다가 마지막에 활짝 행복이 피는 이런 인생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네 번째니까 뭐 그 한 달 가까이 벌써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이 매주일마다 또 제 강의가 없는 매일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자기 인생을 나름대로 즐겁고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시는 게 가장 좋은 인생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산소에 절하는 장면을 제가 이제 굳이 여기서 사진을 공유하는 이유는, 우리는 보통 삶의 반대말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삶과 죽음이 합쳐져서 생명의 흐름을 이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뭔 말이냐면, 나 혼자만 생각하면, 삶의 반대는 죽음이죠. 그러나, 나와 우리 후세대, 그리고 우리 후세대의 또 후세대, 그러니까 위로는 할아버지, 할머니, 뭐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 세대, 또 아래로 자녀 세대, 손자, 손녀 세대,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과 죽음이 합쳐져서 한 생명의 1단계가 있고 2단계, 3단계 끊임없이 단계로 이어지는 게 그게 우리 역사인 거죠. 역사. 그래서 우리가 당군 할아버지부터 지금까지
5,000년 가까운 역사가 흘러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죽으면 세상이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는 떠날 예정이지만 떠나더라도 또 아이들은 아이가 태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어갈 텐데, 이런 관점을 안다면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 개인의 관점에서 볼 적에는 내 인생이 80년 내지는 100년 안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서글프고 슬프긴 하지만, 언젠가 끝나기 때문에 하루라도 살아있을 때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러죠? 두 번째로는, 언젠가는 내 인생이 마감의 날이 올 것이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자녀 또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놓고 삶의 지혜를 잘 가르쳐주고 떠나야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뭔가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이들에게 값어치 있는 교훈을 주거나 뭔가 뜻깊은 것을 주고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돈만 주고 가는 게 아니라 돈은 안 줘도 돼요, 사실은. 돈을 또 너무 많이 주면 아이들 배려버려요. 우리 예를 들기가 조금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례가 많으니까, 너무나 억수로 부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자들이 너무 재산이 많아서 질퍽거려 갖고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너무 질퍽거리게 돈을 많이 주면 아이들이 돈 귀한 줄도 모르고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사고치고 이리저리 막 이상하게 되는 케이스를 제 자신도 많이 보았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도 꽤 많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 부모님도 예전에는 가난하게 살았는데, 저는 부모님이 가난했던 것이 정말 고맙다라는 느낌을 가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 한 방울 아껴 쓰는 거를 몸으로 배웠거든. 그리고 그런 자세가 지금 생각해 보면 지구를 구하는데 정말 필요한 자세거든요. 물 한 방울이라도 아껴 쓰고 흙이나 공기, 물을 오염시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자세가 지금 정말 필요한 시기가 왔단 말이죠. 어디 갔다 이제 네, 하여간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걸 우리가 의식함으로써 내 삶이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해진다. 두 번째는 우리는 아이들이 죽을 때까지 장례 치료주고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가고 아이들이 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아이들에게 유익한 가르침을 남기고 가야 된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잘 산다는 것이가 무엇일까? 제가 아마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죽을 때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것 세 가지. 첫째가 뭐였죠? 첫째,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한테 좀 잘해줄 걸. 네, 두 번째, 왜 그래 바쁘게 살았지? 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좀 살 걸. 그죠? 네. 세 번째, 왜 그리 눈치 보며 살았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를, 원하는 일을, 원하는 공부나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 걸.
두 번째하고 연결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쁘게 정신없이 사는 걸 후회하기도 하고, 남들 눈치 보면서 뭐 학교나 일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다가 인생 마감에 가가지고 아이고 인생을 재수하면 좋겠어. 근데 인생은 재수가 없어요. 재수 없게. 대학 입시나 취업은 재수가 가능하지만 인생은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가 제일 중요한 거죠. 긴 프로그램, 긴 계획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 여행의 묘미는 어디에 있을까. 자, 우리 지금 참여하고 계신 이장님이 계신데, 이장님 인생 여행의 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를 여행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한 80년 내지 100년 가까이 인생 여행을 하는데 묘미가 뭐겠습니까?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 예. 네. 묘미라 그러면 조금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이장님 말씀하신 거를 좋은 쪽으로 표현을 해보면,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라는 거는 내일 뜻밖의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생각지도 않은 반가운 손님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생각지도 않게 아이가 아주 착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네, 좋습니다. 또 우리 박이순 선생님은 인생의 묘미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켜고 말씀하세요. 켜고. 마이크 켜고. 네. 어쨌든 교수님 말씀대로 열심히 긍정적으로 살다 보면 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지 오늘보다 않을까 나은 하는 내일. 기대감입니다. 네네. 오늘보다 네. 나은 내일. 좋죠. 네. 그 인생의 묘미는 경험에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어떤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지금 광양 같으면 바다나 섬에 가서 정말 예쁜 꽃도 보고 새소리도 듣고 사람도 만나고 이런 경험들이 정말 매일매일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게 인생 여행의 묘미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아까 디메자스 이야기한 거 제가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정말 잘 살려면 기본으로 건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차문자 선생님 참여하고 계신데요. 잘 살기 위해서 건강 말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건강 말고 네. 사랑도 필요해. 서로서로 살아가면서. 사랑. 네. 그렇죠. 정말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네. 맨날 싸우거나 남을 증오하거나 또 남을 막 비난하는 뒷담화를 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자기한테도 해로워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거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적에는 남을 칭찬하는 거는 뒤에서 해주는 게 좋아요. 그 사람 앞에서는 오히려 솔직하게 뭐 당신의 이런 점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약간 안 좋은 말은 오히려 분위기나 이런 말씨를 좀 조심스럽게 하더라도 앞에서 하고요. 칭찬은 뒤에서.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에서는 막 칭찬해놓고 거꾸로 뒤에 가서는 비난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관계는 깨집니다. 음. 근데
당신의 결점이나 이런 점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그것도 이제 너무 거칠게 말하면 기분이 나빠서 상하겠죠. 근데 이제 존중하면서도 참 당신은 좋은데 이거 하나만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이러면 그렇게 기분이 안 나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이 사람 좋은 점을 칭찬해 줘야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게 그 사람한테 들어가면, 아, 저 사람은 내한테는 그렇게 좀 약간 안 좋은 것도 말해서 내가 처음에는 기분 상하는 것 같은데 내 뒤에서는 정말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관계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네. 이제 그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하다못해 집에 같이 사는 강아지나 고양이도 그렇고 사랑으로 아끼고 우리 밭에 텃밭에 농작물도 농작물은 농민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만큼 우리가 물도 주고 흙도 북돋아 주고 잡초도 좀 뽑아주기도 하고 잘 살아라고 말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작물도 더 잘 자라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물과 공기가 맑고 좋아야 되겠죠, 그죠? 네, 깨끗한 환경. 네, 깨끗한 환경.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아마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환경. 예, 우리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어릴 적에 동네 뒷산마다 약수터가 있었잖아요. 네. 그 약수터가 시간이 갈수록 하나, 둘 없어지거나 있더라도 더 이상 물을 마시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 게 크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인데 그만큼 이제 물과 공기, 흙이 나빠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반성할 점도 많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살려면 나 혼자만 잘 살아서 안 되고 더불어 자살. 예, 친구도 좋아야 되고 마을에 나가면 사람들이 즐거워야 돼. 서로 막 반가워하고 악수하고 얼싸안고 이게 등도 서로 두드려주고 또 가끔 뭐 마을에 행사가 있을 때 이렇게 즐겁게 마을 잔치도 하고 그렇게 살면 재미있잖아요. 네. 예. 우리 이윤정 이장님도 마을 잔치가 1년에 한두 번씩 있죠. 네, 코로나 이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게 하니까 예, 소모임으로 조금씩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네. 제가 마을 이장할 적에도 오늘도 다른 일 때문에 마을 도서관에 다녀왔는데 이제 마을 이장할 때 골목 축제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 어버이날 잔치도 따로 있고 추석 때나 뭐 명절 설날 때 이럴 적에도 작은 행사들이 있는데 그거와 별개로 이제 우리 지역에는 또 대학생들이 좀 있으니까 학생들하고 젊은 청년들하고 또 마을의 어르신들하고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널뛰기도 하고 또 어르신들 다듬이 방망이 소리도 들려주고 또 이제 이쪽 뭐 광양 쪽에도 많이 있겠지만 외국에서 온 이주 노동자나 이주 여성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초대해가지고 우리가 실비 지원을 해서 베트남 음식, 인도네시아 음식, 태국 음식 이렇게 각 나라 음식들을 만들어라. 우리 재료비는 우리가 준다. 그래서 그거 만들어 가지고 어르신들하고 나눠 먹으니까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일부러 그런 외국인을 만나기도 힘든데 우리 마을 축제를 작고 소박하게 하면서도 그런 거 하니까 정말 좋아해요. 하여간 이제 그런 공동체가 살아있고 자연 생태계가 살아있고 또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내가 건강하고 이렇게 살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예. 아까 제가 교육도 잘 시키고 밥상도 건강하고 인간관계도 좋아야 된다. 그 이야기하고 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몰고 갈 적에 사고 나서 죽으러 가면 안 되듯이 인생의 여행도 내가 가는 길이 제대로 사는 길인지 아니면 죽으러 가는 길인지 잘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제대로 사는 길은 건강하고 인간관계가 좋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있고 자연이 살아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뭔가 망가진 게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조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옆으로 가는 거는 제가 글자를 안 썼는데 이게 소득 수준입니다. 근데 위로 가는 게 행복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아지면은 행복이 쭉 올라간다. 근데 올라가다가 이상하게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안 올라가고 옆으로 간다. 이게 이제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수록 계속 행복해져야 되는데 왜 돈은 많이 벌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행복해졌는데 어느 정도가 지나가니까 이상하게 더 이상 행복해지지 않네? 왜 그럴까? 이런 질문을 던진 이스털린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걸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왜 그럴까요? 제가 전에도 조금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돈을 100원 벌다가 1000원 벌면 아주 기분 좋죠. 네. 10,000원 벌면 더 좋겠죠. 네. 근데 1억을 벌던 사람이 2억을 벌면 뭐 더 좋다고 당연히 하겠지만 1억을 벌면 충분한데 2억을 벌면 충분한 것만큼 더 많이 행복해질까요? 처음에 우리가 밥 한 그릇 배가 고플 때 밥 한 그릇 먹으면 진짜 행복하잖아요. 네. 근데 한 그릇 먹은 거의 행복만큼 2그릇을 먹으면 또 2배로 행복해지느냐 이 말이죠.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워. 네, 밥은 고통스러운 게 금방 옵니다. 왜냐하면 배가 터지려고 하니까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예, 근데 이제 돈은 사실은 배가 터지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마스크 써야 돼. 즐겁기는 즐거울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안 그럴 수가 있다. 왜? 1억을 벌다가 2억을 월급 봉투는 올라가지만 2억을 버느라고 잔업하고 철야 특근하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건강이 망가질 수가 있잖아요. 또 돈은 2배로 많이 벌지만 너무 늦게 퇴근을 하니까 가족이나 자녀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 밥도 같이 못 먹어. 잠도 못 자. 그러면 행복 안 해지는 거죠. 그렇죠. 친구도 못 만나고. 맞아. 또 가족 행사가 있는데 참여도 못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만큼 버는 건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이제 한도 끝도 없이 벌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런 걸 이제 가르쳐 주는 이야기고. 그래서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중요하고 좋은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공동체도 생태계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이야기고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약한 게 아까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의 양도 있고 삶의 질도 있다. 삶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소득도 필요하고 일정한 지위도 필요하고 뭐 그런 게 이제 필요하겠죠. 근데 삶의 질은 건강하게 살고 서로 존중하면서 살고 공동체와 생태계가 잘 살아 있을 때 내 삶의 질이 높아져서 진짜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우리 현실을 살펴보면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삶의 양을 늘리느라고 건강이 망가지거나 자연이 망가지거나 공동체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또 서로 존중하고 평등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까 나온 거니까 생략하고요. 특히 이제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요즘 이제 기후 위기, 코로나, 지금 우리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코로나 이제 뭐 그 이전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시는 분도 계셨고, 근데 미세먼지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또 요즘 기후 위기, 정말 최근에 가을 장마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셨나요? 네, 그렇죠. 네. 그 가을 지난번에 원래 장마가 오야 될 때는 장마가 안 오고 말이죠. 그리고 또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는 막 때 아닌 산불이 나가지고, 우리나라 강원도에도 막 산불이 나가지고 엉망진창이 됐던 경우도 있는데, 뭐 옛날부터 산불이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은 산불과 가뭄과 홍수와 뭐 이런 게 막 지그재그로 섞여가지고 이 걷잡을 수가 없고, 또 우리 기상청에 날씨 예보를 하는데 수억 원을 주고 수십억 원을 들여가지고 막 그 기상관측 컴퓨터와 온갖 예측기를 다 갖다 놨거든요. 만약에 기계의 성능대로만 기상 예측이 된다면 일주일치 기상 예측이 그렇게 틀릴 수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시시각각 날씨가 바뀌어가고 예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코로나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이런 기후위기도 그렇고, 이거는 인간이, 그동안, 탐욕적으로 사는 바람에 너무 많이 생산하고, 너무 많이 소비하고, 너무 많이 폐기하는 바람에, 그 사이에 공기도 나빠지고, 또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고, 물도 오염되고 흙도 오염되고, 특히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코로나 문제도 생기고, 또 인간이 너무 무차별적인 생각 없이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동물들이 살 데가 없고 자연이 파괴가 되고, 또 심지어 야생동물을 막 맛있는 음식으로 또는 뭐 정력제라 그러면서 몸에 좋다고 막 잡아먹고 하다 보니까 야생 동물들 속에 들어있던 바이러스가 인간 몸에 오게 된 게 코로나 같은 거거든요. 그리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것은, 제가 좀 쉽게 하는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먹고 많이 싸자가 아니라 조금 먹고 조금 싸자. 이런 철학으로 살아가면, 조금 먹고 조금 싸자 이런 철학으로 살아가면 사람과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그런 결론인 거고, 시애틀 추장의 편지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1854년에 나온 편지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170년 전의 편지죠. 미국의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애틀이라는 도시 이름은 우리가 아메리카 인디언이라고 부르는 북미 원주민들 부족이 있었는데 그 추장 이름이 시애틀 추장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영국에서 건너간 백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제 미국을 점령해 들어가고 원주민들을 자꾸 쫓아내는데 이 시애틀이 미국의 동북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쪽에서부터 점령해 들어간 걸로 치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제 이 추장 땅도 백인들이 이제 돈 주고 사겠다. 굉장히 헐값으로 살려고 했죠. 근데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부족들 입장에서는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땅을 우리는 돈도 필요 없고 그냥 여기 살기를 원한다. 그대로 놔둬라. 이제 이런 건데, 계속 편지를 보내면서 팔라. 만약에 안 팔면 나중에는 이제 총으로 죽이면서 점령에 들어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애틀 추장이 백인 대통령에게 1854년에 지금으로부터 약 170년 전에 편지를 씁니다. 원문 그대로는 아니지만 취지는 이랬습니다. 여러분 백인들이여, 우리에게 돈을 받고 이 땅을 조상대대로 살아온 땅을 팔라고 하니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근데 너희들이 팔라 하니까 우리가 총에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팔기는 하겠다. 그러나 이것만은 명심해다오. 저 들판과 숲과 강물과 바위와 새와 들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형제 자매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그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함께 긴 세월을 살아왔는데 너희들은 우리에게 돈을 받고 이 땅을 사서 함부로 개발하고 함부로 파괴하지 말고 우리가 그래 왔듯이 저 숲과 강물과 바위와 새들을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런 취지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이 그 편지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그래 너희들이 그대로 살아라 한 게 아니라 돈 주고 땅을 사고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사람들 기념을 하기 위해서 시애틀이라는 이름을 그 도시 지역 이름을 붙인 것이 오늘날 시애틀의 기원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라도 시애틀 도시를 방문하시게 되면 이런 역사를 알고 보시면은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우리나라도 도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농어촌을 자꾸 도시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건데 사실은 그 농어촌에 살고 있던 어르신들의 마을 공동체 이런 게 다 하나하나 이제 깨져 나가는 거죠. 돈만 생각하면 그 땅을 팔아서 예전에 벌 수 없었던 큰 돈을 만질 수 있으니까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길게 보면 돈은 그냥 휘발유처럼 날아가요. 근데 땅은 끝까지 남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땅과 더불어서 살아온 우리 마을 공동체, 그 마을 사람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걸 잘 지키고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또 물려줘야 아이들도 잘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애틀 추장의 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 아이들이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또 어른이나 아이나 직업병이나 산재 사고가 많이 나온다든지 또 주변에 보면 참 안타깝게 암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암 치료하느라고 온 가족이 그냥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마음도 정말 아프고 이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게 따지고 보면 그냥 재수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구조가 건강을, 공동체를, 자연을
또 인간관계를 많이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사회생활, 경제생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결과 이런 병이 오게 되는 거예요. 미세먼지도 알고 보면 우리 자동차 타이어 있잖아요. 그죠?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 문제도 있고, 또 그것도 따져보면 중국도 한국처럼 막 공업화, 산업화 이런 거를 생각 없이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숲이 파괴되거나 아니면은 자동차 매연가스나 화력발전소나 이런 게 다 미세먼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만 문제가 아니라 이 공장의 굴뚝에서 자동차 바퀴에서 우리 집집마다 온갖 그 연료 떼는 거에서 뭐 등등, 또 공사장 집 짓는다고 아파트 공사장 현장에서 이런 먼지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그게 아주 작은 먼지들은 우리 코나 입속에 잘 걸러지지 않고 오히려 이제 폐에 바로 꽂혀서 그런 게 뜻밖의 폐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주변에 보면 많거든요. 그런 게 이제 다 이런 영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공기도 물도 건강하게 마셔야 되고, 특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연세가 드시면 체온도 자꾸 떨어진다 그래요. 조금씩. 그리고 나이가 듦에 따라서 우리 몸에 수분이 많아야 되는데 자꾸 수분이 줄어든다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름이 생긴. 간단하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따뜻한 물을 한두 시간마다 한 잔씩 꼭 마셔라. 따뜻한 물을 한두 시간마다 꼭 한 잔씩 마셔라 그러면. 그러면 생각보다 몸이 건강해지고, 특히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따뜻한 물을 한 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펄펄 끓여서 한 3분의 1 정도 담고 그 위에 3분의 1이나 2 정도는 찬물을 넣으면 이게 음량탕이 돼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 아래쪽에 먼저 가 있고 위에 찬물을 부으면 그 물 알갱이, 물 분자들이 섞이면서 막 운동하면서 우리가 마시면 몸에 들어가서도 막 장 운동을 시켜준대요. 그래서 위나 장이 더 건강해진다고 하거든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동영상이나 어떤 좀 그런 쪽으로 잘 아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좀 찾아보니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매일 그렇게 마시거든요. 그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네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차가워지니까 따뜻한 게 좋고, 물이 마르니까 물을 자주 공급해라. 그래서 한두 시간마다 따뜻한 물 한 잔씩. 네, 그래서 따뜻한 물 6잔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좋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과 관광객 이야기 하나 하고 또 제가 결론 말씀을 하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독일 소설가가,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가 짧은 이야기를 쓴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노인과 관광객인데, 서양의 젊은 관광객이 가난한 나라의 어촌을 방문했어요. 근데 이제 바닷가에 갔는데 너무나 풍경이 좋고 자연이 아름다운데, 그 모래사장 한 구석에 허름한 옷을 입은 어부 노인이 쿨쿨 잠을 자고 계신 거예요. 해가 중천에 떴는데. 그래서
그 노인이 주무시고 계신 모습이 너무 평화롭고 아름다워서 사진을 찰칵찰칵 찍다 보니까 그 소리를 듣고 노인이 깼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가 물었어요. 어르신, 왜 고기 잡으러 가지 않고 이렇게 잠만 주무시고 계세요? 이러니까 노인이 하는 말이, 벌써 새벽녘에 한번 잡고 왔구만. 그 젊은이가, 그러면 한 번 더 가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노인이, 아니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뭐하게. 젊은이가, 아니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저 허름한 어르신 배를 3배로 바꾸면 좋잖아요. 노인이 뭐라 그랬겠어요? 3배로 바꾸어서 뭐하게. 3배로 더 일해야 되는데. 그 3배로 바꿔가지고 고기 딱 많이 잡아가지고 가공 공장도, 생산 가공 공장도 만들고 통조림 공장도 만들어서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뭐하게. 그러면 저 언덕에 멋있는 곳에 별장 멋있게 지어가지고 한가롭게 사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이 하는 말이, 나는 뭐, 옛날부터 편안하고 여유롭게 이렇게 잘 살고 있구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 그게 이제 끝인데,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젊은 친구는 끊임없이 돈을 벌어서 이제 노후의 마지막에 내 이름은 참 멋진 곳에 이제 집 짓고 행복하게 살자. 근데 사실은 멋있는 곳에 이제 집 짓다가 마음이 상해서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그렇게 자꾸 일만 하다가 나중에 막상 즐기자 하면 즐길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 현재 노인은 굳이 한꺼번에 많이 버는 것보다도 매일 조금씩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자기의 행복이다. 그런 이야기죠. 네, 이제 이런 교훈을 우리가 잘 생각한다면,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거나 또 건강을 생각 안 하고 이웃을 생각 안 하고 공동체나 자연 생태계를 생각 안 하고 돈벌이만 달려가다가 세상을 망치고 자기를 망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온 모습들, 상부상조, 이웃사촌, 마을 마을 공동체, 공생공락, 같이 살면서 같이 즐기자, 이런 게 다 우리 어르신들의 지혜라는 거예요. 두레와 품앗이와 개와,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 이야기는 좀 생략하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잘 산다는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강조를 하니, 뭐든지 좀 절약하자. 종이 한 장, 물 한 방울, 이런 거, 나무 하나, 우리가 젓가락도 일회용품 이런 거 쓰지 말고, 사실 쇠젓가락 이래 쓰면은 나무도 아끼게 되는 거고, 그렇죠? 아나바다 장터 같은 경우는 다 아시죠? 아껴 쓰고, 네. 나눠 나눠 쓰고 쓰고, 바꿔 바꿔 쓰고 쓰고, 다시 다시 쓰고. 쓰고. 요즘은 이제 좀 우리 어르신들도 이용할 때 당근 마켓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당신 근처에 있는 마켓이다 해서, 당신 근처에 있는 당근 막. 당근 재밌죠? 네. 그게 다 스마트폰으로 앱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가까운 이웃에 그게 이제 자기 지역에 가입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무료로 나눔을 하기도 하고요. 혹시 돈을 주고 받더라도 적은 돈으로,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창고가 필요하고 가게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서로 집과 집이
예, 전화가 잘 되어 있으니까 서로 스마트폰으로 연락해가지고 시간만 맞추어서 교환하면 돼. 특히 아이들 기를 적에 애기 용품들은 새 거 사가지고 애기가 금방 크기 때문에 새 거 사가지고 얼마 못 쓰고 또 버려야 되잖아요. 버리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아. 예. 그래서 이제 나눠 쓰기도 하고 또 저렴하게 이렇게 교환하면 훨씬 이제 자원도 절약하고 서로 경제적으로도 아껴서 좋고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런 게 우리가 사실은 나도 행복하고 세상도 살리는 길이라는 게 그런 게다. 그 다음에 우리 이장님이야 뭐 농사도 많이 짓는다 하셨는데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이미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농사 자체가 내 밥상만 차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의 밥상을 간접적으로 차려주는 거죠. 농민들이 일을 안 하면 우리 밥상이 안 채워지니까. 근데 이제 할 수 있으면 텃밭도 하고 학교 같은 게 학교도 텃밭을 했으면 좋겠고 생활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생활협동. 한살림이나 아이쿱 생협이나 행복중심 생협이나 뭐 자연드림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다 생협인데 그런 생협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농산물 직거래를 하거나 농촌사랑운동 이런 데 참여하면 농민도 살아나고 땅도 살리고 그리고 공동체도 살리고 그래서 세상도 좋아지고 나도 좋아지는 길이다 이런 차원이고요. 아까도 강조했지만 우리 젊은 청소년들인 경우에 또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을 지도하거나 손자 손녀들을 지도할 때 인류 인생을 살아라. 어떻게 살 거냐. 네 꿈을 찾아라. 네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그 다음에 그 분야의 실력을 쌓아라. 세 번째는 사회에 헌신, 봉사하라. 그렇게 되면 인류 대학보다 더 중요한 인류 인생을 살게 된다. 인류 대학이나 인류 직장은 정원이 있어요. 아무나 못 가. 그리고 간다 해도 훌륭하게 산다는 보장도 없어.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기준, 첫째로 자기 꿈을 찾고, 두 번째로 실력을 쌓고,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면 인류 인생을 살 수 있다. 모두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생 내비게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마을 공동체, 우리 이장님처럼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봉사하고 계신 건데 기업 NGO는 이제 환경단체, 인권단체, 뭐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이런 게 다 NGO에 들어가는 거죠. 비정부 기구라고 하는데 시민사회단체를 생각하시면 그런데 이제 참여하거나 후원하거나 이런 게 다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육부 장관, 노동부 장관, 복지부 장관, 농림부 장관이 우리 사회 구조를 좀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바꾸어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장관이 그런 마음을 먹게 하려면 우리 모두가 나부터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야 되죠. 나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웃들이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론이 바뀐다. 여론이 바뀌면 언론이 주목한다. 언론이 주목하면 행정가나 정치가들이 법과 제도를 바꾸기 시작한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씩 둘씩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이제 각종 유튜브라든지 이래서 개인이 언론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짜 뉴스가 아니라 정직하게 그리고 어떤 자유와 정의와 진리와 사랑과 평화와 봉사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내가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 만들고 이런 엉터리 언론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런 언론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런 유튜브 언론 같은 이런 걸 못한다면 최소한 이제 그런 걸 구원하거나 지원하거나 박수를 쳐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더불어 행복한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고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 말씀으로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 우리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또 제 이야기 속에 와닿았던 것부터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러다가 질문을 하셔도 좋고. 이장님 말씀하시죠. 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은 오늘도 그 지인들과 만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행복 지수가 굉장히 제가 높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사랑 많이 하고 또 사랑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꿈이 있어서 꿈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실력을 쌓고 그러다 보니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네 어르신들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동화구연, 신앙송, 그림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다른 마을에 가서 가르쳤는데 더 이렇게 동네 주민들께 가르쳐 주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광양시가 너무 좋은 것이 평생교육관에서 배달 강좌라고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그것을 신청해서 어르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동네 어르신들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들 너무 즐거워하셔서 정말 그 시간에는 일도 많으신데 뭐 요즘에 될 때도 하는데도 그 시간만큼은 꼭 나오셔서 공부를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그림을 너무들 잘 그리세요. 근데 제게 이렇게 주관적인 게 아니고 제가 동네 어르신들 그림을 사진을 찍어서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네. 정말 너무 잘 그린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네. 한 장 한 장 쌓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그 가족들이나 또 다른 분에게 제가 그때마다 찍어서 보내주는데 가족들이 너무 행복해하세요. 자기 엄마의 그림을 보면서. 그래서 맞아요. 그 그림을 가족 카톡에 올리면서 온 가족이 또 행복해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면서 지금 시골의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너무 고생만 많이 하시고 사시고 안 아픈 데도 없으시고 그런데 이렇게 작은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마을별로 들어가서 안 해봤던 것들을 해보면서 좀 행복을 찾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나부터 실천하자 이 표현해서 사실은 실천하고 있는 제가 정말 행복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훌륭하십니다. 예, 아이고, 동화구연과 시낭송과 또 그림, 이런 말씀들이 대단하다.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네, 네. 고생 많으시고요. 박수 쳐드립니다. 대단하십니다. 이장님. 자문자님 말씀하시죠. 예, 저도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 가는 게 참 많았거든요. 네.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이제 저 나름대로 정년을 하고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뭔가 봉사를 하고 싶어서 봉사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일 때문에 밀어놨던 걸 하고 싶어서 이제 일을 그만뒀지만 이제 저도 이제 아까 그 이장님 말 맞더라 동화구연을 배웠거든요. 네. 이제 아직 이제 자격은 따긴 땄는데 봉사는 아직 못하고 준비 단계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아까 교수님 강의가 돈만 벌다가 이렇게 인생 끝내면 안 되지 않냐는 그게 굉장히 공감이 와 닿았거든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일만 하다가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건가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싶고 그동안에 이제 그럼요. 예, 여행도 좀 하시고요. 예, 그러니까 그 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네. 취미생활도 열심히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네, 잘 살고 계시네요. 예, 강의를 들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공감으로 많이 와 닿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봉사할 기회가 계시면 동화구연 같은 그런 데 또 나가시면은 더 네. 행복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뭐, 그, 이장님이 많이 하고 계시니까 나중에 또 코칭을 좀 해드리면 네, 더 그래야 될 것 좋겠네요. 같네요. 네, 저희 반에 오셔서 어르신들께 동화 구연 한번 해주세요. 그것도 좋겠네요. 하겠습니다, 이장님. 네. 네. 그 우리 광양 중마도서관에 다 연락처가 있을 테니까 서로 연락처 나누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예. 예, 또 오늘은 혹시 뭐 우리 박일순 선생님은 한 말씀 안 하셔요? 교수님 강의에 다 공감하고 뭐라고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 남자 선생님들이 잘 안 보이네요. 혹시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안 계세요? 혹시 이종태 선생님 오셨나 보세요. 글쎄 말입니다. 네, 그분 좀 말씀하시라고 그래서. 이종태 선생님? 네, 네네. 오셨어요. 아, 이종태 선생님 오셨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한 말씀. 네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말씀 참 의미 있게 듣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저 매일매일 뭐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제가 소리가 좀 끊기네요. 안 이어지고. 약간 불안한가 보다, 저 인터넷이. 예, 소리가 잘, 네. 그러면 저 한번 제가 아예 산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네, 좋으네요. 그래서 공부, 글쓰기, 네, 산행, 네, 가끔 농사.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심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시네요. 아까 교수님께서 네, 살면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뭐냐고 물었을 때 네, 교육에는 자식 건강. 예, 볼 수 있다는 건강. 네. 그걸 제 삶은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자, 손녀 보는 거. 아들, 자식들의 성장, 자식들의 성장. 예. 그러니까 자식이 성장하고 또 손자, 손녀가 태어나고 하는 게 예, 참 인생의 묘미 중에 하나죠, 또, 그죠? 예, 예.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우리가 한평생을 살지만, 그러니까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또 내 생명이 연장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자식을 보면. 예. 예, 좋은 말씀이네요. 예. 우리 박두규 선생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좀 이따가 한 말씀 해주시고요. 이종태 선생님처럼 산행과 공부와 글쓰기와 농사까지 행하고 계시니까, 심심할 여가가 없다는 건 굉장히 행복하시다는 말씀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네, 하여간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고요. 네. 박 선생님도 한 말씀 하시죠. 예, 좀 늦게 연결돼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나부터 실천할 사항 1, 2, 3, 4 구체적인
염업들을 정리해 주셨잖아요. 네. 아마 이 강의 수강하는 분들은 대부분을 지켜가거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항일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젊은 척이 네. 40대 이하 예. 사람들이 이런 내용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할까요? 또 그러게요. 한편으로 자본의 힘이 네. 이런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을 패배자라고 낙인 찍는 경향은 얼마나 강한가. 예. 이런 풍토 속에서 참 좋은 방향이지만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이 세상이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행복지수가 60대, 70대 이렇게 성취하고 산 사람들이 높이 나오잖아요. 네. 오히려 이제 젊은 쪽들이 더 행복해야 하는데 그렇죠. 그 행복을 이해를 못하기도 하겠지만 사회 구조적으로 음. 경쟁 속에 권력의 억압 속에 돈의 장난 속에 시달리게 하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교수님 바로잡으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셨지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뭐, 예. 걱정이 많이 따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박 선생님도 뭐, Y 운동 하시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죠. 어쨌든 좀 원론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회 구조가 인간미보다는 교환가치, 아까 교환가치의 법칙, 등가 교환의 법칙, 뭐 그런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자본의 원리이고 돈의 원리인데, 물질 만능주의 내지는 자본의 원리가 인간 삶을 압도하다 보니까 갈수록 인간미를 이야기하면 바보 같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같고, 그런데 그 원칙만큼은 그 어떤 뭐 첨단 과학 기술의 시대가 온다 해도 저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본이 돈벌이를 위해서 해야 되는 그 일정한 과정인데, 그 과정에 우리가 이제 빠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경쟁에 휘말려 들 수밖에 없어서 그렇지, 처음부터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가 경쟁은 아니거든요.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를 좀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공동체죠. 서로 협동하고 상부상조하고 살아가는 게 원래 인간이 살아온 모습이고, 경쟁을 해서 승자 독식 안 한다 하더라도 우승 열패, 우수한 사람이 승리하고 열등한 사람이 패배한다. 또 적자 생존, 뭐 가장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생존한다. 이런 식의 논리들은 자본주의 안에서 강화되고 자본주의가 만들어가는 인생 법칙처럼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근거를 대보라 그러면, 예를 들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이제 61년도에 태어났거든요. 그 이제 올해 환갑인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선배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려면 고2 때까지는 놀아도 돼. 근데 고2 겨울 방학부터 1년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해라. 그러면 네가 가고 싶은 대학 간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보다 한 10년쯤 후배들한테는 얘들아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하면 늦어. 중1 때부터 열심히 해야 대학 간다. 네가 원하는 대학 간다 그래. 요즘 아이들한테는 언제부터 준비하라 그래. 유치원부터 하죠. 고등학교도 늦다 그래요. 유치원부터 유치원부터. 준비시키라 그러고 좀 성급한 엄마 아빠들은 뱃속에 태아 때부터 영어 공부를 막 시킵니다. 잘한다. 이제 그 경쟁의 원리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게 지난 50년 동안 점점 더 어린아이 시절로 경쟁이 번져갔잖아요. 어릴 때부터 경쟁을 준비시킨다. 이 흐름을 우리가 읽어낸다면 경쟁이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원리가 아님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초중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뛰어놀고 친구도 사귀면서 꿈을 꾸어야 되는 시기고 진짜 공부해야 되는 시기는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대학을 가거나 기술을 배우거나 예술을 배우거나 이제 고등학교 정도의 기본 교육을 받고 그 이후에 자기가 더 실력을 쌓기 위한 과정은 그 다음에 밟으면서 열심히 하면 되고 그 이전에는 꿈을 꾸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대학 입시를 준비하다 보니까 꿈꿀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갈수록 세상이 삐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달아야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박두교 선생님께서도 이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올바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세상이 참 잘 안 변한다 이런 차원에서 저도 뭐 그 안타까운 마음은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다면 더 빨리 험악하게 변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늘 어른들이 그 인간다움을 잃지 말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우애롭게 살아가고 또 자연을 아끼고 마을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 먹을 거 내 챙길 것만 챙기는 게 아니라 늘 우리 사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이런 기본적인 인생 내비의 중요한 지점들을 꼭 주지시키고 또 넓히 나가고 이렇게 해야지만 비로소 이제 사회가 조금씩이라도 좋아질 것이다. 이제 이런 관점을 견지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성희 님이 모두에게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지금 쉬고 있다고 하시는데 잘 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네. 사실은 뭐 좀 제 욕심은 한나절만 일하고 점심 먹고 나서부터는 좀 느긋하게 쉬면서 인생을 좀 즐기고 날마다 이렇게 해지는 모습도 보고 이종태 선생님처럼 산행도 자주 가시고 그렇게 살면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분 한 말씀 하실 분 하십시오. 이상현 선생님. 행복의 진정한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현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복의 진정한 의미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행복의 진정한 의미? 네, 좀 강의했잖아요. 내면적인 만족감이죠. 내면의 만족감이죠. 그게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면이 만족스러워야 돼요. 근데 그 불교에서 그러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일체 쾌고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행복한 건
고뇌가 없다고 그런 이제 글귀도 한번 읽었거든요. 고뇌가 없는 것, 예. 고뇌. 괴로움이 없는 거. 외로움이 없는 것. 근데 사람이 생각하는 동물인데 수시로 이 환경이 바뀌고 이러는데 제가 생각에는 괴로움이 떠나서 죽을 때까지는 없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좋은 말씀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은 고회다, 고통의 바다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이제 서양 속담에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인내라는 건 이제 고통이나 어려움을 전제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고통과 기쁨이 나누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고통 속에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녀를 기를 적에 특히 어머니 아버지가 기르는데 특히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시죠. 그 어머니가 고생을 한다고 해서 그게 꼭 고통과 슬픔만이 아니에요. 그 고생을 하면서도 아이가 방긋 웃고 밥 잘 먹고 똥 잘 싸면서 조금씩 성장할 적에 그게 힘들지만 기쁘잖아요. 그게 또 행복이고. 그러니까 이 고뇌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극복하는가에 따라서 그거를 이겨내는 과정이 바로 기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전후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같이 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내면이 만족스러울 때 행복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아무런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다면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도 느끼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고 조금씩 줄여나가고 이 과정 속에서 즐겁고 행복한 걸 찾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제가 우리가 인생이 삶과 죽음이 합쳐져서 이제 생명의 흐름을 타고 간다 그랬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언젠가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삶이 더욱 값어치 있게 보이는 거죠. 만약에 끝이 없다면 오늘 하루의 값어치는 별 값어치가 없을걸요? 무한대로 우리가 산다면 오늘 하루가 뭘 소중해요? 소중 안 하지. 내가 무한대로 사는데 소중하게 여길 게 없잖아요. 그죠? 어쩌면 돈도 우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작은 돈이라도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좀 이제 인문학 그쪽 철학이나 이제 종교 그쪽에 이제 책을 좀 많이 봤거든요. 네네. 서양 철학 막 이런 거, 네. 또 불교, 또 도올 선생이 강의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네. 많이 듣고 해봤는데 네네. 그 인생이라는 게 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정답 없습니다. 정답이요. 예, 어떤 사람마다 면에서 좋은 달라요. 생각 좋은 말씀 같은 정답이 없다는 말도 맞죠. 없습니다. 없거든. 그 뭐 정이란 것도 그 정이라는 것도 딱 있을 수 없고 역지사지라는 게 있잖아요. 서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느 게 정인 여진지 그 샌달 계속 그 정이란 무엇인가 읽어봐도 그게 참 정이란 건 한마디로 딱 정이라는 것도 없고 평등이라는 것도 없고 이제 세상이 불평등하기 때문에 평등이라는 걸 주장을 하고 진정한 자유는 이제 자기가 본인이 이제 도덕과 법률을 잘 지키는 한도 내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그걸 구속하면 이제 그또
자유가 없는 사회라고 해가지고 막 참 이게 인문학 이게 공부를 할수록 캐스막만 계속 생겨가지고 이상년 선생님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저는 뭐 좋은 책을 한 권만 보면 되는데 여러 권을 보면 헷갈려요. 내가 이제 뭐 칸트 뭐 선수이성과 뭐 이런 거 이리 봐요. 너무 많이 공부하셨어요.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두저 가지만 제 책 하나만 보세요. 잘 산다는 거. 선생님 책 잘 산다는 것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책도 많이 읽어봤는데 일본은 교수님 거 읽어보세요. 제가 참 오늘 또 오늘 물질 문명이 이렇게 발달돼가지고 편리하는데 그러게. 오늘 신문 보니까 지구 온도가 3도만 올라가면은 정말이죠, 정말. 우리 김포 공항까지 싹 잠겨버린대요. 네. 근데 지금 이미 1.5도가 올라가서 올랐어요. 앞으로 1.5도가 남았다 그러죠. 자꾸 이제 뭐 1.8도만 올라가면 뭐 중국 상하이 이제 마카오 상하이 뭐 이제 이런 데까지 다 잠겨버리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먹고 요즘 이제 뭐 욕구 수준이 높아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이제 물질에만 너무나 이제 이렇게 정신을 쏟다 보니까 무한정 이렇게 발달이 되면 이제 요즘 뭐 탄소 배출권 뭐 제한이라든가 이런 정책이 있는데 다 이게 양면 이게 좋은 면이 좋은 건 한 반반인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대가를 이제 치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하는 분들도 참 어렵겠지만은 서로가 그 어떤 한 가지 상황을 가지고도 이렇게 찬반이 엇갈려가지고 그과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냥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 사회 통합도 어려울 것 같고 갈수록 참 살아가기가 힘들다 그런 느낌이 요즘 들어요. 그래도 노력하고 살아봐야죠. 죽을 수는 노력으로 없잖아요. 이제 마부터 뜻이 지켜야 맞아야 그렇게 같이 못하고. 이제 이렇게 뜻이 맞아야 되는데 한 가지 사건 사안을 가지고 극과 극으로 이렇게 부딪혀 보니까 특히 정치권에서요. 그러니까 우매한 우리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어느 포커스에 맞춰야 될지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사회가 이렇게 분열이 되고 그냥 이거 참 이거 방송이라 뭐라고 뭐 참 무슨 심하게는 말 못하고 말씀인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좀 원초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좀 교육이 바로 서고 지금 이 선생님께서 근데 선생님 어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많이 헷갈리는 세상이 됐잖아요. 아니 이게 이제 교육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선생님 그림자를 뭐 밟지 않는다고 하는데 요즘은 교육자들이 제일로 뭐든지. 사회 부정부패 저지르고 진짜 온갖 그 추잡한 이런 교육에서 다 일어나요. 그러니 학생들이 배우고 뭘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 젊은 애들 이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지금 50년생인데요. 얘들이 어떤 머리에 뭐가 들은 거냐 이해를 못하고 이해를. 자 옛날 같으면 막 두드려 패서라도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는데 이건 뭐 요즘 그러지도 못하고 참 나는 이제 세상을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살아갔는데 저도 이제 손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은 할수록 참 암담해져요. 그렇죠. 네. 암담해지고 제가 어떤 이제 능력도 없는데 그래도 사람들 만나면 이제 그런 이제 대화는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친구들하고 대화해봐야 대화도 안 통하니까 싸움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갈수록 외로워지더라고요. 이제 친구도 없고. 그래서 도서관에 이런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도서관만 가잖아요. 난 도서관 가면은 그냥 신문 그냥 잡지 그런 거 다 이제 읽어보고
내가 전현 근대사 뭐 이런 것까지 거짓 다 책도 보고 해가지고 이제 아는데 사람들은 이 얘기 해보면은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까 갈수록 외로워지고 그러더래.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래도 좀 마음에 맞는 분들이 도서관에 오면 좀 많이 있으니까 대화도 좀 많이 나누시고. 남자는 퇴직하고 나면은요 완전히 어플이 돼요. 여자들은 뭐 우리 와이프도 뭐 친구는 내려 더 많아지는데 남자들은 이제 술 친구도 없고 뭐 밖에 술 한잔 하자고도 집사람 눈치 보느라고 나오지도 않고 있는 친구도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책 같은 거 이제 막 내일 도서관에 가서 이제 책도 좀 많이 보고 그러는데 이제 뭐 눈이 아파서 이제 뭐 책도 못 보고 좀 그런. 이상년 선생님 책을 많이 읽으시니까 아까 그 우리 이윤정 이장님처럼 이런 자원봉사 활동도 좀 같이 나가시고 이러면 더 즐겁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저 10월 출생이라 지금 우리 대선 후보 나온 사람들이 농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 한 놈이 없어요. 한 놈이. 예. 지금 농촌이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데 우리가 제일 먹고 사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 그럼요. 뭐 핸드폰 하나 좋은 거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뭐 그거 안 보면 그만이지만 우리가 좋은 음식 먹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 근데 국가에서 그냥 지금 농촌을 완전히 그냥 뭐 폐기해버리고 돈을 그냥 저 농촌에 그냥 막 헛군데다 이렇게 저 쓸데없는 돈만 그냥 막 도로내는데 그런 데다 막 써가지고 맞아요. 농민들은 지금 뭐 저 농사 지금 손해보고 막 이렇게 겨우 노인들이 지금 농사 짓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밥 먹으면서 그분들한테 노인분들한테 참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요. 진짜 저는 진짜 농촌 지금 가서 어떻게 해보려고도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되고 갈 수는 없고 진짜 답답해. 예. 아니 그런 말씀이라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죠. 농촌.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네. 교수님,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네네. 금방 그 선생님 말했듯이 농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네. 제가 듣기로 농지를 8년 이상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도시 개발이 되거나 어떤 해서 농지가 이제 팔게 되거나 어찌 수용을 돼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종합토지 양도소득세인가 그런 세를 안 물었는데 말이 뭐 이제부터 그것까지도 뭐 폐지한단 말이 있는데 그게 진짜인가요? 8년 이상 농지를 자가가 짓고 있으면 어디 뭐 이제 개발이 되거나 뭐 수용이 되거나 그래도 이제 그 양도소득세를 안 물었거든요. 근데 뭐 앞으로는 그것도 농촌을 뭐 말살시키려는지 어쩌려는지 그것도 없으면 세금 다 나가버리면 아무것도 없죠. 그것도 진짜인가요?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농사를 오래 지었다면은 네, 10년 이상.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거나 양도소득세 조금만 내도 되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바뀔 것 같은데요. 아, 그것까지도 없앤단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농민들은 어찌 살으라고? 뭐 도시개발도 하고 도시계획에서 어디 땅에 들어가면 지금까지는 그걸 안 물렸어요. 양도소득세를. 근데 네. 앞으로는 뭐 그것도 폐지한단 말이 있어요. 네. 한번 제가 교수님 자세히는 알아보시죠. 모르겠는데 다음 어쨌든 오실 때 한번. 예. 시종일관 제가 강조하는 것이 네. 농지는 그 한 번 만들기는 어려워도 없애기는 쉬운데 그렇죠.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특히 논이 만들어지는 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지는 오히려 잘 보존해야 되고 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까 이상년 선생님 말씀처럼 손해보고 농사를 짓는 기분이 안 들도록 뭐 지금 직불금 제도를 하고 있지만
특히 유기농법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는 공무원처럼 대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농지를 보존하도록 하고 투기꾼들이 농지를 사서 농지를 없애는 거를 막아야 돼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꼭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필요한 예, 예.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안 개발이 되고 그냥 투기하고 농민들 농사질 마음을 없애버리고 이런 거는 정말 나라가 잘못돼 가는 거거든요. 한번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국가공무원 때 세금을 네. 국민들한테 물리는지 그거 네. 한번 알아보십시오. 네,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시도가 있다 하더라도 네. 그것은 아마 저항이 많아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어쨌든 농지를 지금 원래는 새만금도 농지가 부족해서 지금 식량 작업률이 20% 내외거든요. 근데 서양의 선진국들은 100% 되는 나라들이 많아요. 남아 도는 거를 파는 거는 좋아요. 100%가 넘으면 남아 도는 걸 파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금률이 20%밖에 안 되는데 농사를 경시하고 자꾸 농민들 힘들게 만들고 또 청년들이 더 성장해서 농촌에 가도록 이런 정책을 펴는 게 아니라 자꾸 도시로만 가게 만들고 이래 하니까 농어촌이 이제 지탱이 안 되죠. 그래서 말로는 뭐 땅 넓힌다고 새만금 간척 사업을 억지로 무리해서 하더니 결국 또 메꾸고 나면 다른 걸로 자꾸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 거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기 치는 거하고 비슷한데 그래 하면 안 되고 지금 있는 농민들이라도 보람을 느끼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또 후손들이 젊은 청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자꾸 조치를 정책적으로 바꾸어내는 그런 일이 필요한 거죠. 쌀 자급률도 20%, 쌀 자급률은 20% 넘죠. 쌀은 거의 100%. 100%에 가까워요. 100% 쌀은 네. 쌀은 거의 100%에 가까운데 쌀은 100%, 예, 100% 좀 넘는데. WTO 협약 다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마다 몇십만 톤씩 사줘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갖고 그것도 좀 웃기는 거죠. 우리 쌀이 남아 도는데 또 사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게 국제 기구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그 어떤 기업가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거는. 하여튼 뭐 저도 염두에 두고 그런 쪽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한 분만 더 말씀하시고 오늘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 하시죠, 이제. 말씀 안 하신 분 중에 혹시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마지막 할 얘기는 많은데요. 다음에 한번 이제 터놓고 토론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야죠. 이상현 선생님 여러 가지 고뇌나 그런 걸 들어보니까 교수님이 말씀 안 했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일깨워줍니다. 근데 이 선생님 하나 깊이 생각하시고 저도 70대입니다. 퇴직은 제가 10년 넘었거든요.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70은 노인이 아니에요. 장년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세요. 왜 그 외로움을 느끼고 고뇌하십니까? 어쨌든 열심히 힘내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나도 이제 한창에 지금 이제 한창인데. 지금 작년이라니까요. 이게 나이는 70이지만 가면은 그냥 이제 병원 가면 한 50살로 봐요. 그냥 50살로 보는데. 그래요. 얼굴도 빵빵하신데요? 빵빵하고 뭐 정신건 그런데 지금 시골에 농사 지으러 가려고 지금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좀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시골 가는 거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럼 나도 지금 서울에 나도 참 모처럼
강남 아파트 하나 해가지고 우리 딸 주고 잘했네. 났는데 어, 주고 났는데 이제 저는 이제 우리 딸 이제 딱 그거 집 사주고 손 끝내려고 했는데 손녀가 생기니까 그 나이가 먹어도 또 돈에 대한 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괴롭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더 욕심 부리지 말고 집 사줬으면 끝났지. 그게 또 마음이 또 그러지 참 그게 그래서 참 인생의 답이 없구나 내가 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난 서울 가서 내가 일주일도 못 살아요. 가면 그냥 이틀 자고 그냥 내려와 버려. 시골이 좋지. 그래가지고 나 참 그래서 참 인생이 답이 없고 우리 강남에 집 한 채 팔면은 대단해. 시골에 집을 10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나는 이제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강남 집 뭐 한 20억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콘크리트 하나 콘크리트 하나가 20억이 간다는 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요. 방향에서 10채 삽니다. 10채. 난 이게 지금 부의 집중이 너무나 서울에 이게 집중돼 가지고 나 이것도 서울 뭐 GTX 같은 거 뭐 땅굴 파가지고 막 한다는 거 나 그거 절대 반대인데 서울에다만 이렇게 집중시켜 가지고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지 나 그게 정치인들이 고민을 참나. 네, 이제 제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했어요. 이상년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도 오래전부터 이 서울공화국, 서울 중심의 대한민국을 빨리 이렇게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되 그게 꼭 서울처럼 가는 걸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시적인 요소와 농촌의 요소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전원 마을 같은 그런 게 전국 곳곳이 살기 좋은 마을로 이렇게 균형 잡히게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분단 국가에서 지금 수도권에 절반 인구가 모여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지금? 위험하죠. 네. 예? 이제 남북 간의 평화 모드도 조성하고 평화 모드 조성하려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보고 빨갱이라고 하고 뭐 공산주의라고 했는데 끝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보수 언론에서는 다 그러잖아요. 네. 하여튼 자기들은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돈도 좀 국방비도 남북이 군사비 좀 아껴가지고 복지에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군비가 그 남북한 화해 모드로 가면은 군비로 전략되고 서로 왕래 오면은 서로가 잉잉하고 이제 북한도 잘 살고 우리도 잘 살 수 있는데 그럼요. 우리 그 보수 쪽에서 막 나 요즘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냥 더 그냥 내 요즘 너무 열받지 마시고요. 하여간 오늘도 이제 잘 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광양 중마도서관에서 4번째 인문학 강의를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직접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여러분들 직접 얼굴을 뵙고 막걸리를 마시지는 못하지만 서로 눈빛도 교류하고 또 악수도 하면서 그렇게 또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도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다음 주 만나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팀장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다음 주 안내도 해주시고. 네, 오늘도 훈훈한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잘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 강의에서 여러분은 이미 답을 찾았을 것 같습니다.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신 강수돌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강수돌 교수님의 마지막 강의인데요. 10월 21일 목요일 밤에 저녁 7시에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강의 주제는 나부터 인생을 바꿀 수 없을까? 세상을 다음, 네. 네, 나부터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까? 다음 주도 기대가 되죠. 네. 네. 지속적인 간식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0명은 대면. 난 대면이다. 만나봐요 그때. 네. 조태 씨, 왜 머리를 할랑 깎아붙는가? 이 영감처럼 머리 좀 길어봐. 응?